네, 우리가 이제 또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니체 철학을 조금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니체를 우리가 많이 이제 논란이 되기도 하는 철학자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참 이게 인문학이 위기예요. 위기이긴 한데 또 수능이라든지 또 이게 논술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철학자들이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문학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니체나 칸트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올릴 생각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니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회의론자고 또 이제 또 굉장히 또 거친 사상으로 유명한데 사실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도 굉장히 그 신기한 점 중에 하나죠. 목사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그 니체 철학에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지점인데, 오늘은 그냥 뭐 옛날 얘기 비슷하게 이렇게 가면은 니체의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이제 누나들이 그리고 여동생도 있었고, 그런 곳에서 니체 혼자만 이제 남자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니체가 철없이 막 이렇게 굴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숙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생각도 깊고,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자기가 철없이 행동하면은 이제 어머니나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굉장히 신중한 아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니체가 그래서 옛날에 제가 뭐 주워 들은 얘기지만은 그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굉장히 울었다고 해요. 아버지를 이렇게 다시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울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때 이후로 니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그 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라고는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그 아버지를 찾는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 니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하느님이 전능하시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뭐 아버지가 이렇게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게 또 조금 슬픈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보온 대학에 입학해서 거의 이제 뭐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그너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오페라의 거장이죠. 그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요 뭐 1년간의 군 복무 제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868년 니체가 지금 44년에 태어났는데 68년, 그러니까 거의 24, 5에 교수로 취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적인 철학자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실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바젤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선임되고, 뭐 31살이나 많은 바그너와 나이를 잊은 우정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저작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소크라테스와 그리스의 비극, 자기 비판의 시도, 도덕의 계보.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일단 정신병의 전조 증상이 보이게 되죠.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제 매독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아니면은 니체가 이때부터 이제 뇌에 문제가 좀 생겨서 또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학계와 인문학의 영역에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과대망상과 과대망상과 정신병적인 전조 증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 시기에 사실은 또 빛나는 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상의 황혼, 바그너의 경우, 안티크라이스트, 니체 대 바그너, 디오니스의 창가 등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죠. 또 기회가 있으면은 한 작품 한 작품 또 이렇게 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굉장히 신이 죽었다. 또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 불가능한 시대다. 힘만이, 힘의 의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니체가, 그리고 노예의 도덕, 귀족의 도덕을 나누면서 귀족의 도덕을 숭상하고자 했던 그 니체가 굉장히 그 독특한 일을 겪게 되죠. 1889년,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이 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일화예요. 1889년 1월 3일 니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 있는 하숙집을 나서는 길이었다. 그 중에서 니체는 마차를 끄는 말을 마부가 매우 잔인하게 채찍질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을 구하려던 와중에 정신을 잃고 만다. 이로써 니체의 공식적인 학자로서의 삶은 종결된다. 1889년 니체가 온전치 못한 정신이 된 이후로 근 10여 년의 세월을 어머니와 여동생의 보살핌으로 지내게 된다. 그는 정신적인 혼미로 고통을 받았으나 종종 피아노 연주를 하기도 하고 산책을 즐기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나 위대한 철학자로서의 니체의 여정은 끝이 난 상태였다. 자,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병들고 노쇠한 그 말을 마부가 학대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니체가 그것을 보고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런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잖아요. 일어나라고 계속 마부는 그 늙은 말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말은 일어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꼬꾸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이죠.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니체가 그 말을 보고 달겨들어서 때리지 말라고, 전혀 상관도 없는 니체가 그런 다음에 울었다라는 얘기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니체가 이제 완전히 이성적인 판단이라든지 정말 기본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 사건이 어떻게 보면 니체가 주장했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전혀 정반대의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강함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귀족의 도덕을 추구했던 그 니체인데 평생을 그렇게, 그런데 결국에 이 사람을 파국으로 몰게 한 것은 가장 약한 존재가 학대받는 순간에 자기와 가장 무관하게 생각했던 정말 극단적인 측은지심,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은 다른 존재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이 이 사람을 집어삼킨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니체가 경험 이전에 선언적으로 도덕이 갖추어져 있다, 양심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때요? 니체는 굉장히 비판을 가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결국에 이 사람 자신의 삶이 파탄이 나면서까지 구하고자 했던 거는 경험 이전에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내면의 마음이 그 순간을 잠식했던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화를 들으면은 참 제가 뭐 정확하게 분석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 일화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뭐 토리노의 말, 뭐 이런 영화도 있고, 아니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지하장커라고 하는 중국 6세대 거장일 거예요. 지금 1970년생이시고 그러신데, 그 지하장커 감독의 천주정이라는 영화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이 비슷한 일화가 나오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량 학살, 어떻게 보면은 무차별적인 테러를 감행하는 마을에서 소외된 한 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